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며 때로는 실화라 주장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 낡은 2층 집에 살고 있었고 그 집은 오래된 자물쇠들이 달린 창고와 이상하게도 항상 잠겨있는 지하실 문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불길한 소문을 피하기에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가족의 막내딸 수진이가 집 뒤뜰에서 놀다가 작은 쇠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언니는 수진이에게 그 구슬이 낡은 창고에서 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그 구슬을 자신의 방 침대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진 밤 수진이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는 듯한 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이불을 더욱 꽉 끌어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얼굴이 보이지 않는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는 순간적으로 숨을 죽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그 사건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린아이의 꿈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의 언니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언니는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그치자마자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즉시 불을 켜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가족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아버지가 오래된 창고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먼지들과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정체 모를 옛날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지난주에 수진이가 발견한 구슬과 비슷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유리병이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아버지는 유리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병 안에는 여러 크기의 구슬들과 함께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고 그 종이에는 다른 언어로 쓰여진 주문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는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 계속해서 병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마을의 원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이 마을에 살던 한 연금술사가 저주에 걸린 물건들을 모아둔 곳이 이 집 지하실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연금술사는 악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건들을 봉인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그 유리병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고 지하실 문을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와 할머니의 말대로 유리병을 창고 깊숙이 두고 지하실 문을 더욱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 후로 가족은 더 이상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고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든 그 침묵이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집은 마을 끝자락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비록 가족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그 집의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수진이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 집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멀리하고 있으며 밤이면 기이한 소문이 떠돌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막대하게 입학한 준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최근에 거동이 불편해져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옮기셨고 준수는 집을 대신 지키기 위해 며칠 동안 머물기로 했다. 그 마을은 언덕 위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고 집 주변에는 하나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소박한 농가들과 논밭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마을이기에 스마트폰도 잘 터지지 않았고 밤이면 깊은 정막이 깔렸다. 할머니의 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첫날 밤 준수는 낯선 공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먼지 쌓인 옛날 책들이 가득한 할머니의 서재는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준수는 뭉근한 공포를 억누르며 밤을 보내고 있었다. 둘째 날 저녁 준수는 할머니의 서재를 청소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으슥한 구석진 곳에서 오래되고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일기장은 겉표지가 바랬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바삭거리는 소리를 냈다. 일기장을 읽기 시작한 준수는 그 속에 기록된 이상한 이야기들에 홀리게 됐다. 일기장은 준수의 외할머니가 젊었을 시절에 쓴 것이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내용이었다. 아래에 누군가 있어 라는 한 줄로 시작하는 매일의 기록은 서서히 불안감과 두려움이 쌓여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 번째 밤이 되었다. 준수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서재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마을은 조용했고 어슴푸레한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킬 즈음 갑자기 창밖으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도와줘. 아래에 누군가 있어. 준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의 일기장에 쓰여있던 그 문장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밤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는 겁먹은 마음으로 매일 밤 창문을 닫기로 결심했지만 네 번째 밤에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후 준수는 할머니의 방에서 자는 대신 거실에서 새우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집안 어디서든지 들려왔다. 점점 더 또렷하게 이제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섯째 날 준수는 급히 마을의 지인에게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지인은 낯빛이 사색이 되어 말했다. 옛날 이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를 찾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지. 준수는 그날 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문득 바람이 불며 서재의 창문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에 누군가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수는 놀라 뒤돌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준수는 할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돌아갔으며 마을에 대한 조사팀이 파견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끝내 그 소리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 준수는 차가운 밤 창밖을 내다보면 그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소름이 돋곤 한다. 이는 준수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신비이고 그때의 경험은 하나의 공포로 남아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 집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남았지만 그 소망 어린 목소리는 여전히 어둑한 밤하늘에 메아리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 초반에 건설된 오래된 건물로 15층까지 있는 다소 낡은 건물이다. 이곳에서 나와 우리 가족은 5년째 살고 있다. 우리가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주민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바로 13층에 관한 이야기였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중대한 사실을 귀뜸해 주었다. 13층엔 되도록 올라가지 말아요. 그 층은 뭔가 이상해. 그 말에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넘겼지만 아파트에 살다 보니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주변 이웃 몇몇은 13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특히 밤이 깊어지면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등이 들린다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 소리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지나고 점점 그 층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순간적인 호기심에 13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둡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도엔 깜빡거리는 형광등 아래로 먼지가 쌓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 각 세대문에는 원래 2개 있어야 할 네임 플레이트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네임 플레이트도 글자가 지워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이번엔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 플래시를 켜고 있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그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았다.
한문이 적힌 작은 문구가 붙어 있는 세대. 문 앞으로 다가가자 어떤 찬 기운이 느껴졌다. 문에는 무언가 긁힌 자국이 있었고 아래쪽에 촌농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닥에 잔뜩 흩어져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여길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꿈에서는 한 여자가 고통에 찬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나가세요. 도망치세요.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나는 그날 본 것과 꿈이 신경 쓰였다. 결국 나는 아파트 관리실에 13층의 이력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관리실 직원은 처음엔 말을 아끼더니 오랫동안 말을 꺼내기 꺼려했던 듯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10년 전쯤 13층에서 한 여자가 의문사를 당했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이웃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후로 몇몇 사람들은 그 층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된다며 이사를 가기 시작했다. 관리실 직원조차도 13층은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더 이상 그 층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우리 가족도 몇 달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아파트를 방문하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씩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 13층에서의 경험이 떠오르곤 한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그 여자의 영혼이 그곳을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다.